네, 다음 학생인 고유주 학생은 본인의 의학과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로 인해 자살을 고민하는 청소년들과 연결지어 그들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며 주변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 속에서 발견한 청소년 자살 방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할 고유주입니다. 네, 오늘 제 발표 순서는 먼저 청소년 자살, 나아가 청소년 우울이라는 문제를 인식하게 된 계기,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연구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세 순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인식의 단계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현대 사회에서 자살이 이미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은 지는 꽤 오랜 시간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청소년 자살이라는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울증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정신질환으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문제를 기사로만 계속해서 접하다가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 우울증을 직접 경험한 친구를 저 스스로 겪고 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우울증을 경험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실제 우울감 혹은 조울증의 증세를 띠고 있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청소년 우울, 나아가 청소년 자살을 사회적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자살을 하기 전 경고 신호를 보낸다고 하지만 오직 21%만이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경고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황을 더욱더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를 하였고, 특히 여러 학교가 모여있는 저희 지역사회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다뤄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경고 신호를 알아챈으로써 자살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요. 해당 문제를 바르게 접근하여서 지역사회의 해결점으로 제시하기 위해 다음 3가지 질문을 토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자살을 하기 전 청소년들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 모색 후 어떻게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 3가지 질문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해결 방안의 연구로 넘어가자면, 먼저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문학이라는 수단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심리 혹은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점 사항으로 여겨졌고,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다가 문학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 또한 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자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살을 다룬 문학을 통하여 그들의 심리 혹은 정서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김연아 작가의 장편소설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작품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이 작품은 자살을 선택한 현대인들에 대한 모습이 보다 현실적이고 직설적으로 다룬 장편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최근 20년 동안 꾸준히 오랜 독자들에게 읽히면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해당 작품의 주인공들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대화를 통해 하고자 하였는데요. 대화는 우리가 보통 상대방과의 대화라고 하면 말, 행동, 태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대화 분석은 의사소통 시 사용되는 단어, 표현, 어투를 통하여 특정 인물의 자아 상태 모습을 파악하는 기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이 대화 분석 기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아까 해당 작품의 두 인물을 분석함을 통하여 현대인들의 어떠한 모습이 반영되었는지, 따라서 현대인들은 어떠한 이유로 자살을 선택을 하는지 그 일반적인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 두 인물을 분석할 때 자살 동기, 성장 배경, 그리고 그들이 보냈던 경고 신호 이렇게 3가지 요소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연이라는 인물을 분석할 텐데요. 그녀의 자살 동기는 죽음을 쉼의 장소라고 여겼다라는 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위 대화를 참고하면 알 수 있었는데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친 부분은 세연이 죽음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을 하이라이트를 쳤습니다. 너무 편안하다, 정말 너무 포근하다와 같이 거듭해서 강조해서 죽음의 편안함 그리고 포근함을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는 한없이 지루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맥락을 통해서 그녀의 삶이 굉장히 굴곡이 많이 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편안한 장소로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성장 배경은 가정과 학교 이 두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대화는 그녀의 가정을 묘사하는 대화입니다. 하이라이트를 친 부분을 참고해서 그녀의 가정 환경은 아버지가 굉장히 무능력한 가정 환경이었으며 또한 가정 불화가 빈번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대화를 참고하자면 선생님들은 그녀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그녀를 거짓말을 한다고 치부를 하며 오히려 그녀를 처벌했던 그녀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연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상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이해해주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이해의 부재가 세연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공감받고 이해받고자 하는 시도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친 부분을 보시면 의문형으로 동의를 바라는 표현을 거듭해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연이 자신의 가치관 혹은 자신의 생각에 동의를 바라고 이해를 바라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세연이 보내온 경고 신호는 위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었는데요. 죽음이라는 주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 그리고 자신의 어릴 적 트라우마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의 이해를 바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인물인 유미미 또한 같은 맥락에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그녀의 자살 동기는 삶에서 구원을 찾지 못했다라는 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위 두 대화 중 두 번째 대화는 유미미가 실제로 작품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기 전에 한 마지막 대화인데요. 이 대화를 통해 봤을 때 이번 생에서 그녀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구원의 존재가 될 수 없었고 그랬기에 죽음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미미에게 구원은 이해받는 것이며 이번 생에서 그것이 불가능하였기에 죽음을 택하였다라는 맥락을 다음의 대화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녀가 죽음의 냄새를 맡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수용해주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어떤 그러한 존재가 죽음의 냄새를 풍긴다는 뜻은 결국 구원은 이해이고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 생에서 벗어나서 죽음을 택하였다라고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유미미의 성장 배경은 학교에서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과 관계를 가진 유미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만을 욕했던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녀는 무서웠다라는 감정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서 웃기지 않아요? 라고 되물으면서 굉장히 어색한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섭다와 웃기다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통하여 유미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엿볼 수 있었고 또한 웃기죠? 그렇지 않아요? 와 같이 의문형으로 역시 세연과 같이 되묻는 표현, 동의를 구하는 표현을 이용하면서 유미미 역시 그녀의 감정에 또한 그녀의 상황에 이해받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미미도 세연과 같은 패턴으로 이해가 가능하였는데요. 상처가 많았고 이해를 해줄 사람이 없었기에 유미미 역시 어른이 되어서도 이해를 받고자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경고 신호 또한 아까 대화를 통해서 보여졌듯이 죽음에 관한 빈번한 언급, 자신의 트라우마를 공유함으로써 이해를 받고 싶어 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우울증과 관련해서 정신질환은 자살을 이끄는 굉장히 큰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분 장애가 가장 밀접한 게 알려진 정신질환인데요.
위 두 인물들도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에서 저는 기분장애라는 정신질환을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밑에 5가지 구체적인 정신질환을 공부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두 인물에 대해서 임의로 진단을 내려볼 수 있었습니다. 세연의 경우에는 주요 우울 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진단해 볼 수 있었고, 밑에 3가지가 그 진단 기준의 근거입니다. 유미미의 경우 세연과는 조금 달리 인형 양극성 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내려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단순 우울이 아니라 조울의 증상을 기반한 정신질환으로서 유미미 역시 밑에 3가지의 진단 기준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문제점을 살펴보니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경고 신호로서 죽음에 대한 지속적 언급 혹은 청소년기에 어떠한 큰 상처가 자리 잡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이해의 부재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체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학교 또는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 또는 기대 사항들을 적어보았는데요. 학교에서는 위 대화에서 유미미 혹은 세연을 대했던 선생님과는 달리 외면보다는 이해와 공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졌고, 또한 학생들의 이런 불안정한 상태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의심될 경우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더 깊게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졌고, 특히 가정에서는 경고 신호를 더욱더 자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고 신호를 즉각 눈치를 채서 미리 대처를 하는 것이 큰 예방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을 지역사회 또는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까 나눠드렸던 브로셔를 제작을 하였는데요. 이 브로셔에는 제가 연구한 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어떻게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기 전 보낼 수 있는 경고 신호의 종류 등과 같이 여러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지역사회에 배포함으로써 이제 청소년 우울 혹은 청소년 자살을 대하는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 나아가 행동의 촉구를 이끌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